자, 그러면 오늘 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경진대회 우리 시즌5 조계딩의 시즌5 저희 사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사무국의 정미심입니다. 이렇게 본선 진출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해커톤 본선에서 이제 뵙기 전에 여러분들 경연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실 수 있도록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기술 파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께서 저희 이제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해커톤 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 드리고요. 여러분들 본선 준비 이제 어떻게 조금 하시면 되고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선 준비 사항에 있어서 저희 오픈 채팅방도 움직이고 있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교육 날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이제 해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대회 운영이라든지 본선 이제 참가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답변 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여러분들 함께 이제 해커톤 본선 우리 오프라인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이제 또 우리 그 단계가 조금 더 좀 완화돼서 여러분들과 무박이일로 진행하는 해커톤을 이제 준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저희 이제 장소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항들이 이제 결정이 모두 났고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정난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잠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진행되는 무박이일 이제 해커톤은 우리 8월 17일부터 해서 18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JW 메리어트 이제 호텔 동대문에 있는 호텔이고요. 여러분들 지하 1층의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장소 부분들 잘 확인을 하시고 전체 일정들 시간표가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제 입장해서 경연들 진행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예선 심사를 끝내고 저희가 예선 이제 통과한 25개 팀을 저희 이제 본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개 팀은 자바와 파이썬 언어 각각 한 정말 반반 정도가 이번에 이제 통과를 해서 경연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그 참가자 전원들 해커톤 이제 진출하게 된 본선 진출자들은 해당 재학증명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사무국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팅방 통해서 안내 나가는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챙겨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내용들, 심사 기준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해커톤 이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구현 부분들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저희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 이제 템플릿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안 부분들 이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요서 냈던 거 이제 보안 작업들 한 거, 그리고 소스 코드 이제 제출을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심사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 구현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내용을 평가를 할 거고, 소스코드 제출을 하시는 걸 가지고 이제 소스코드 진단하는 진단원들께서 전체 소스코드를 이제 진단을 해서 결과를 이제 합산할 예정입니다. 심사 부분은 이제 구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계속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60% 정도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현장 미션이 당일 공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현되어 있는 결과물에 저희 이제 현장 미션으로 공개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최종 구현 결과물들을 제출하시면 되고, 그 제출된 결과물의 소스 코드를 보안 부분에서 이제 진단을 해서 약점 발견수를 기반으로 해서 정형평가들이 진행돼서 보안 부분 40%의 점수를 반영해서 구현 부분, 보안 부분 이렇게 합산 점수를 통해 전체 이제 결과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은 저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 개발 기획서 내신 부분으로 되어 있는 개발 환경들 이제 구성하신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개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팅을 하셔서 준비해 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현장에서 이제 개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됩니다. 오실 때 저희가 참가자 들어오시면 바로 신분증 확인을 하거든요. 등록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경연장으로 입장하게 되시니까 신분증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 점, 요 점 참고해 주시고, 신분증이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관련 내용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경연장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세팅하고 개발 구현들 시작을 하시고자 한다면 신분증 꼭 챙겨 오셔서 바로 등록하자마자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여기 전체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날 현장에서 모든 시상까지 끝납니다. 그렇게 시상이 끝나고 나서 대상팀 같은 경우는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컨퍼런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그러한 기회까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 잘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은 여러분들 동대문 1호선, 4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역에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 1호선, 4호선 나오시면 바로 이제 지하철에서 통하는 출입구도 있고 나오셔서 이제 메리어트 호텔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오셔서 늦지 말고 경연장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표가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 첫째 날 8월 17일 목요일 날 9시 반에서 10시 여러분들 이제 참가자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가자 확인을 하면서 신분증이라든지 경연환경 세팅을 하고요. 8시 반에 입장이 시작이 되니까 조금 일찍 오시더라도 그 로비 포유에 조금 계시다가 8시 반에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부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환경 세팅을 하는 거고, 10시에 현장 미션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해커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희가 현장 미션을 이제 공개하게 되고, 현장 미션 공개됨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조금 받은 다음에 자율개발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선언하고 자율개발들이 쭉 진행되면 첫 번째 날은 계속 무박으로 해서 자율개발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개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첫날 저희가 다음날 발표할 발표 순서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뽑기 통해서 저녁에 다음날 발표 순서에 대한 뽑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발표 진행 순서 뽑은 순서가 그 다음날 이제 여러분들 발표 심사, 구현 결과물에 대해 발표 심사하는 부분들로 해서 발표가 진행된다는 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날 계속 이렇게 첫날부터 해서 다음날까지 계속 그 구현 결과물들 만들어내는 동안 이제 뭐 점심, 저녁, 간식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할 거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 다음 시간에 바로 결과물 제출이 있습니다. 먼저 결과물을 제출을 하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결과물은 뭐 만약에 밤에 그 전날 밤에 다 완성해서 제출했다고 하시면 현장에 또 쉬면 되는 시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8시 반까지 접수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모든 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날 오시면 저희가 USB 2개를 드릴 거예요. 그날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USB 2개를 드리면 하나는 발표 자료랑 서비스 계획서를 담으셔서 저희가 개발 전문가들이 발표하실 때 그렇게 쓰는 자료들을 담게 될 거고요. USB 하나 더는 소스코드 진단을 해야 돼서 이제 소스코드랑 또 서비스 계획서를 담아야 됩니다. 아마 8시까지 식사하시고 그때부터 뭔가 담기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USB 1, 2로 나눠진 부분들의 결과물 담으셔서 저희 사무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날 뽑기를 해서 첫 번째 결과물 발표를 해야 되는 순서팀이 9시부터 심사장에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발표를 진행을 하시고 이제 각각의 순서대로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자리에 또 착석을 하시면 계속 그 안내 소개라든지 후원 기업들이 이번에 채용 이제 관련해서 안내들이나 소개를 많이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하시면서 저희랑 기획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심사를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심사 기다리는 동안 모든 팀들이 발표 경연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 집계하고 나면 3시부터는 바로 이제 시상식이 정식 시상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발표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우리 시상식까지 이어간다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팀당 10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발표 6분, 질의응답 4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 아마 발표 자료 나갈 때, 안내 나갈 때 함께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10분 발표 시간 안에 6분이 딱 발표로 드리고 발표 시간이 초과되면 중간에 끊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상 1점, 그리고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에서 25팀 중에 12팀을 시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장과 상금에 대한 안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심사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6분이 발표고 4분은 평가위원분들이 질의응답 하실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발표하실 때 구현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시기 때문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들고 실제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본인 팀들이 정말 개발한 게 맞는지 뭐 기타 등등 그러한 부분들을 발표 심사를 통해서 계속 타이트하게 아마 질문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 그날 제공되는 사항들이 아마 단체 티셔츠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코드 이제 제출해야 되고 발표 자료 제출해야 되는 USB는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식사 그리고 다과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후원사들에서 많은 물품들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품권, 뭐 영화 상품권이라든지 뭐 기타 경품 이제 제공할 사항들이라든지 후원사에서 정말 많은 물품들을 저희 쪽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드리라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그리고 재밌는 결과 즐거운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은 즐겁게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스코드나 이런 여러분들 준비하는 결과물들은 탄탄하게 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들은 저희가 운영 규칙을 통해서 좀 더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의사항 중에 조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사전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여러분들 선택하실 언어를 본선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서 내신 거 기반 아래서 전체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프론트엔드에 대한 기술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 이제 타기관 경진대회나 이런 데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키워드를 기반으로 전체 이제 조사 작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타 기관에 제출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제안했던 경진대회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나중에 수상이 취사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도 그렇지만 개발 주제 변경도 불가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대회를 불참할 시에는 저희 이제 참가 포기 의향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회 불참하거나 현장에서 이제 대회 참가에 포기 의사를 밝히실 경우에는 저희가 포기 의향서 받게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커톤 당일날 저희가 뭐 운영사무국이 각각의 PC들을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기술팀들, 운영팀들 전체 한 20명 정도의 운영팀들이 들어갑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운영 진행도 있지만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해커톤 당일날 제3자나 혹은 챗 GPT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제 개발에 도움을 받아 적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서칭이라든지 자료 정보 수집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검증 작업들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영 요강 꼭 필독해 주시고요. 현장 미션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게 총 5개 현장 미션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5개를 다 구현하라는 건 아니고요. 현장 5개의 미션 중에 이 5개의 미션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5개의 미션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본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가 없고, 현장 미션 5개 내드리는 것 중에 1개 이상의 미션은 꼭 필수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그 이미 결과물 안에 기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개발이 완성되어 있다고 했던 현장 미션과 동일한 거는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미션 구현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현장 미션은 5개가 총 이제 여러분들의 제시가 될 거고 거기에서 1개 이상은 무조건 구현 필수로 하셔야 되고 구현을 만약에 1개 이상 하지 않으시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개 이상 하지 않으면 이게 감점이 되거나 점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현장 미션 1개 이상은 무조건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 그 팀원들은 꼭 필수적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담당 업무 역할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 팀 역할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개발 미션 1개 이상은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미션은 자체 개발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외부 API는 사용을 불가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현장에 오시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그날에 경연되는 내용들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선 준비나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이제 오픈 채팅방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도 좀 문의를 주시고요. 혹시 관련해서 도움 받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지금 이러한 부분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공지 나가는 사항들이 빨리 제출하는 팀들은 좀 계속돼서 공지가 나가면 불편한 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해코톤 본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지연되는 요소라든지 여러분들께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 요소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선 사전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기술에 대해서 좀 이제 시큐어 코딩에 대한 방법 그리고 관련 준비 사항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프트웨어 진단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시큐어 코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자바 그리고 뭐 파이썬 기타 등등의 언어들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시고 지금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 오늘 사전 교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자료는 여기에서 조금 공유를 닫도록 하고요. 자, 호진 이사님 혹시 들리실까요? 들립니다. 네, 자료 공유를 해주시고요. 자, 호진 이사님 자료 공유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 공유를 했는데 계속 안 네. 떠가지고. 네. 호진 이사님 얼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네. 지금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호진은 제가 잠깐 소개드리고 그러면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진행함에 앞서가지고 우리 시큐어 코딩 관련해가지고 또 교육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올인원이라는 이제 회사의 이사님이시고요. 클라우드 쪽 기반에서 저희 이제 관련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해서 런칭을 하고 개발 이제 부분들을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그리고 보안 조치 사항들에서 현업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인원의 우리 이호진 이사님 모시고 오늘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올인원 이호진 이사라고 합니다. 일단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제가 요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대회를 못 가봐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지를 체크를 잘 못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저희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를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랑 그 다음에 좀 알기 쉬운 것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우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일단 좀 설명하고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정보 보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IPS라든지 뭐 웹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뭐 EDI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보안 취약점들을 막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긴 한데 사실 그 친구들만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보안들을 다 차단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 애초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그 정보 보안을 잘 해서 이제 개발을 해 두어야지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대부분의 사고들은 이제 실제 이런 네트워크 단위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하면 이거 시큐어 코딩 아니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 더 큰 분야고요. 그다음 그 안에 한 가지의 그 업무로서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 요구사항 분석, 저희가 흔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구사항 분석도 하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설계도 만들고, 설계한 걸 구현하고, 그다음 구현한 걸로 테스트하는 것까지 보통 이렇게 쭉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보안을 생각해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취지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구현 같은 걸 할 때 보안을 신경 써서 구현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시큐어 코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큐어 코딩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큐어 코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다시피 소스 코드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잠재적인 이제 보안 약점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취약점과 보안 약점을 굉장히 혼동해서 막 쓰고 계시거든요. 엄연히 이제 요거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뭔가 취약점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이 보안 약점을 제거하는 게 시큐어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는 것은 그런 전체의 과정에서 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개발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아마 시큐어 코딩에 좀 더 많이 치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설계 단계나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보안을 생각하는 게 전문가분들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만약에 고려를 해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정말 높은 단계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 구현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애초에 사실은 설계부터 아니면 설계 이전에 있던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사실은 보안을 생각을 하시면서 원래 요구사항들을 그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정적 분석이고 한 가지가 동적 분석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적 분석은 소스 코드 레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실제 뭐 전문가들이 살펴보면서 이 소스 코드 안에 어떤 보안 약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거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쓰는 것이 자동화된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화된 도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찾을 수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흔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오탐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자동화된 도구를 쓴다 하더라도 100% 깨끗하게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찾아낸 것들도 정확하지 않고 잘못 찾아낸 것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오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검사하는 역할이 보통은 아까 소개해 주신 저희 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진단원들이 실제 이런 자동화된 도구를 돌려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이건 오탐이니까 빼고 뭐 정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저희 진단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적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 레벨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흔히들 많이 아시는 그 모의 해킹이나 이제 취약점 분석 같은 게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취약점 분석을 소스 코드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 같은 거를 오픈시켜 놓고 거기다가 뭔가 막 입력 구문을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취약점들을 보는 게 동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보면 둘 다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보안 약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정적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일부는 정적 분석으로 아예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동적 분석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적 분석으로 찾을 수 있는 약점들과 정적 분석으로 찾을 수 있는 약점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해야지만 보안 약점과 취약점들을 점검을 하고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점에서 물론 이 본 대회도 그렇고요. 대부분 일단은 정적 분석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되신다면 동적 분석을 통해서 취약점 조치를 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보안 약점과 취약점을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시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보안 약점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 손에 묻어 있는 그냥 많은 그 균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세균이라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뭐 세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사실 아무 그 인간에게는 아무런 뭐 영향을 줄 수 없는 균일 수도 있고, 뭐 손에 굉장히 많은 균이 묻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특정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뭐 지금 여기는 지금 눈의 예시를 들었는데 뭐 눈병이 걸릴 수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대부분을 저희는 취약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스템으로 치면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 약점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약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보안 약점이라도 뭐 시스템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거나 그냥 뭐 시스템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뭐 시스템에 중요한 뭐 보안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뭐 예를 들면 뭐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할 수 있다든지, 뭐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든지, 뭐 내가 원하는 동작을 실행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 취약점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 이 손에 있는 이 그 균들 중에서 내가 문제 있는 균들만 제거를 해야겠어 해가지고 사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에 있는 균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병균을 줄이는 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자주 씻잖아요. 네, 그 이유가 손에 묻어 있는 혹시나 있을 병균들을 줄이면서 많은 세균들을 이제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결국 보안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줄이는 행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안 약점을 다 줄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취약점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 보안 약점 중에서 일부가 취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을 줄이는 행위보다는 이제 보안 약점을 줄이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같은 걸 살펴보다 보면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보안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안 약점을 줄여서 언젠가 이런 것들이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많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나라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디버깅 같은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서 프로그램들을 안전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버그나 오류가 없이 만드는 과정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과 취약점이란 말을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가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개발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보안 취약점을 줄인다라기보다는 보안 약점들을 다 줄여가지고 취약점도 함께 줄인다라는 의미로 이 개발 보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죠. 얘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원래 말하는 그 버그라는 친구들입니다. 뭐 우리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버그들이 일반적으로 보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그 발견되어 있는 그냥 보안 약점들이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뭐 정보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서버에 대한 뭐 버전 정보가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서버 버전이 보였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뭐 취약하진 않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취약점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안 약점들이 있고요. 그다음 보안 약점 중에서도 이제 취약점이 있는 애들이 있겠죠. 어떤 굉장한 취약점이 있어서 뭐 얘들은 보안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 중에서도 발견된 게 있고 뭐 그다음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로데이 같은 취약점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보안 약점과 취약점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보안 약점을 줄임으로써 얘들의 크기를 줄이는 게 이 개발 보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만드실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자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자한테 뭐 1번부터 5번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뭔가 메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서 정말 1번부터 5번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두었나, 아니면 그런 입력값에 대한 검증을 해두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만 입력할 수 있는 곳에 내가 A를 넣었더니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 뭐 소프트웨어가 죽을 수도 있을 테고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보안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그 저희가 딱 그 만들어 놓은 가이드대로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이 보안 약점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용자의 입력값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개발을 하면 굉장히 많이 그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국가에서 하는 모든 그 여기 정보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T 특히나 그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모든 혹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모든 곳은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걸 따라야 됩니다.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거 안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해가지고 개발하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기반이라서 대부분 다 자바랑 JS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자바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코드를 많이 써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언어에 대해서도 개발 보안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바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하고 있는 건 이제 진단원의 자격증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보안 약점을 진단을 해가지고 실제 보안 약점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혹은 보안 약점을 그 검사했을 때 뭐 오탐이 나오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발매가 돼서, 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이 돼서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에 이 가이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제 기준들을 쭉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안 약점 유형들이 뒤에서 쭉 또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크게 이제 7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안 약점, 이거 보안 약점의 개수입니다. 총 보안 약점은 49개의 보안 약점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아마 많이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 보안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아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뭐 이거 그 패스 트래블이죠. 패스 트래블이라든지 뭐 패스 인젝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기능 부분에서는 뭐 정책이 뭐 잘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및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에러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도 검사하고요. 굉장히 보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이게 취약점의 관점이 아니라 보안 약점의 관점이다 보니까 엄청 이제 그 사소한 것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딩 오류로 인해서 뭐 유발될 수 있는 보안 약점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사소하고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다음 장에서 또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것들도 일단 다 넘어갈게요. 뒤에서 어차피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맨 첫 번째 봤던 이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그 저희가 말한 보안 약점이나 취약점이 일어나는 대다수는 그 사용자의 입력값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예를 드는데, 뭐 사용자 입력값이라고 하면 꼭 사용자가 그 뭔가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기 값을 입력하세요 해서 입력할 수 있는 값 말고도 뭔가 저희가 외부로부터 뭔가 값을 입력받아 들일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곳은 모두 보안 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일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사용자의 입력값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뭐 예를 들면 실행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구구단을 그냥 그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얘가 그냥 1단부터 9단까지 쭉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보안 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코딩을 했고 개발했다면 얘는 그냥 자기 혼자 1단에서 9단까지 쭉 출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9단 딱 출력이 되면 9단 프로그램 종료가 되겠죠. 이걸 제가 10번 실행하고 100번 실행하고 1000번 실행하고 10,000번 실행한다고 해서 뭔가 보안 약점이 일어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뭐 9구단 프로그램인데 같은 9구단 프로그램인데도 이번에는 1단에서 9단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단을 만약에 출력해 주는 거다. 뭐 예를 들면 내가 3단 하면 얘가 3단을 입력해 주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곳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사용자 입력을 내가 3단을 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A단을 넣는 거죠. A. 아니면 한글 같은 걸 넣는다던가 뭐 가단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가 곱하기 1이 뭐야 하고 오류가 나서 뭔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안 약점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이제 사용자의 입력값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값 부분은 항상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개발을 하실 때 뭔가 사용자한테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 패스워드 입력받는다거나 아니면 꼭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클릭으로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게시판 글을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게시판 번호에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로 날아가면서 날아오는 거니까 결국 그 클릭하는 행위조차도 사용자 입력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이런 보안 약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는 팁은 일단 사용자의 입력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안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런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검증이 잘못됐다는 거죠. 혹은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 뭐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A가 들어가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파일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뭐 굉장히 황당한 경우긴 한데 그런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보안 약점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흔히 정보 보안을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는 약점들이 여기에 다 취약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여기 취약점을 했는데 사실 약점이 맞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희가 실제 진단원을 할 때는 이 17개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도 짧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SQL 삽입.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드시면 이 파일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고 입력값을 DB 쿼리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제 동적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서 예시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그 입력값이 쿼리를 개발할 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값이 쿼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prepared statement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정적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이 쿼리가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SQL 인젝션을 발생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안전하다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의 입력값을 사용을 해서 외부의 입력값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입력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취약점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입력값이 사용이 당연히 안 되면 또 안전할 테고. 근데 만약 외부 입력값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필터링 모듈을 쓴다라고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QL 쿼리에 사용될 수 있는 뭐 샵이라든지 뭐 세미콜론이라든지 콤마라든지 뭐 골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 입력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뭐 필터링 해라라는 모듈이 있으면 또 안전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얘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터링 모듈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잡으면 모르겠지만 일부 누락을 시키거나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정적 쿼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동적 쿼리를 쓰지 않으면 사실 동적 쿼리를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정적 쿼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입력값이 있든 없든 필터링 모듈을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무조건 정적 입력으로 이용을 하시면 SQL 인젝션이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 AC 코드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리퀘스트로 리퀘스트 개수로 받고 있죠. 9분이란 파라미터를 받아서 지금 보시면 SQL에 이렇게 9분이라고 놓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prepared statement가 아니라 그냥 statement를 쓰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동적 쿼리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용자가 콤마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뭐 샵 같은 걸 쓴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SQL 쿼리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같은 SQL 삽입 그 약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prepared statement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음표로 지금 썼죠. 이러면 이게 이제 정적 쿼리로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이미 완성된 상태이고 사용자 입력값 뭐 예를 들면 샵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쿼리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력값 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그 얘는 예를 들면 얘가 원래는 이런 것들을 위에서는 그 동적 쿼리다 보니까 이게 쿼리문으로 인식이 돼서 뭐 뒤에는 주석 처리가 된다거나 이럴 텐데 아래쪽에서는 이 샵이라는 애를 실제 사용자 입력값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b 언더바 구분의 샵 이렇게 하면 샵이 있는 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SQL 삽입 그 약점에 대해서 안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만약에 자바를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을 보시고 다 이 prepared statement로 쓰시는 것을 그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제가 사실 스테이트먼트로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조건 동적 쿼리를 써야 돼라고 하면 아까 뭐 얘기한 듯이 필터링이나 이런 걸 써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prepared statement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썬도 이제 보시면 그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그냥 임자값을 이렇게 넣어서 쓰는 방식은 이거는 이제 그 정적 쿼리를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아니 동적 쿼리죠. 죄송합니다. 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s를 써가지고 실제 이 실행할 때 얘들을 넘겨주고 있죠. 이 방식은 이제 정적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말고 위에 거 말고 요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시면 안전하게 시큐어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외부로부터 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뭐 주로 이제 파일 업로드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겠죠. 내가 외부에다가 뭔가 파일을 받아야 돼. 뭐 파일 업로드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사진 같은 걸 올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그 엑셀 파일 같은 거, PDF 파일 같은 것들을 올릴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는 거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파일 및 서버의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거나 혹은 식별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입력값을 조작해가지고 뭐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는 자원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코드를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코드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응 방법을 간단하게 보시면 외부 입력 값을 자원의 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럴 때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한다. 다 똑같아요. 사실 모든 입력 값에 대해서는 검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자별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제 사전에 리스트로 정의하여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면 흔히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흔히 저희가 말하는 게 블랙리스트 방식이 있고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저희가 등록된 건 이제 못 쓰게 하겠다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는 등록된 것만 쓰게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화이트 리스트가 보안적으로 훨씬 더 강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제가 뭐 예를 들면 특정 거를 등록해두지 않거나 뭐 누락시키거나 하면 얘들은 충분히 통과돼서 우회될 수 있는 건데 화이트 리스트는 제가 등록된 것만 쓰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안에 훨씬 더 강합니다. 블랙리스트 방식보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화이트 리스트로 안 쓰는 이유는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매번 뭔가를 얘는 승인해줘야 돼 할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등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화이트 리스트로 쓰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애들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화이트 리스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뒤에 보시다 보면 이런 방식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명의 경로 순회 공격 위험이 있는 문자. 이거 뭐냐면 대부분 저희 이제 흔히 상대 경로라는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일을 쓸 때 상대 경로랑 절대 경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 경로를 할 때 쓰는 거 뭐 점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윈도우에서는 달러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필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 입력값을 일단 사용한지 먼저 보겠죠. 만약에 외부 입력값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력값을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리스트 정의되어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개발의 보안 약점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예시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보시면 얘는 어떤 거냐면 파일 이름을 입력받아서 get 파라미터로 파일 네임을 입력을 받죠.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가지고 여기 내부에서 지금 열고 있어요. 뭐 C 밑에 데이터스 밑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뭐 test.txt라는 애를 열어줘라고 하면 test.txt라는 파일을 열 수 있는 거죠. C 밑에 데이터스 밑에 test.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럼 어떤 약점을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윈도우긴 하지만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etc 밑에 리눅스는 이걸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겠죠. 뭐 passwd 파일을 뭐 가져와줘 라든지 뭐 섀도우 파일을 뭐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 약점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거나 뭐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요 경로 순회 공격 위험이 있는 문자들을 당연히 필터링하고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한 코드에서는 이런 외부 입력받은 값을 할 때 그 필터링을 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필터링들을 다 써야 되고요. 물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환경이 이제 리눅스냐 아니면 윈도우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달라질 겁니다. 필터링 하시는 게. 당연히 그 윈도우에 있는 순환 문자들은 리눅스에서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될 거고 리눅스 순환 문자들은 윈도우에서 적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쓰는 시스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시고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요. 뭐 불안하다 싶으시면 다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제 잘 확인하셔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파이썬에서도 지금 이 파일명을 받아서 그냥 바로 열어서 읽어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경로 조작 문자열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경로 제작 문자열이 들어올 경우에는 뭐 사용자한테 뭐 오류를 띄운다거나 그래서 오류를 띄워주고 열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1번도 SQL 삽입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충분히 정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적 분석으로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론 뭐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정적 분석 코드가 만약에 해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자동화된 도구들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적 분석, 저희가 그런 파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파일들을 읽는 경로에도 한번 올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2개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기능 부분이 있는데 보안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구현할 때 잘못 구현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몇 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되지 않는 중요 정보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패스워드, 개인정보, 뭐 사용자 권한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는 그냥 다 평문으로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실수들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는 절대 평문으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계정 같은 거를 그냥 제가 평문으로 소스 코드에 박아두면 소스 코드가 유출될 경우에 제가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바로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금융 패스워드는 통신 채널로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는 당연히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그래서 중요 정보를 만약에 저장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암복화 절차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암복화 절차 있다라고 하더라도 알려진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암복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의 기준도 역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거 지정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어떤 특정 알고리즘 이상의 알고리즘을 사용해라 라는 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패스워드 정보를 얻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그냥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사실 암호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암호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땡이에요. 비밀번호는 일반적인 암호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그 해시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방향 암호화. 반드시 모든 패스워드는 해시 함수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일방향 암호화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일방향 암호화를 쓰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또 같이 쓰셔야 되냐? salt라는 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강의를 하면 이것만 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찾아보세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는 해시라는 값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 해시뿐만 아니라 salt라는 값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 중요한 정보들, 비밀번호 말고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암호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비밀번호에 한정돼서는 반드시 일방향 암호화를 써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암호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안전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워드를 지금 여기 보시면 SHA-256이라는 이 해시거든요. 이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salt라는 게 보이시죠? 이 salt라는 값을 함께 넣어서 패스워드를 이제 일방향 암호화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시와 salt를 한 번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해시랑 salt를 사용해서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셔야지만 안전한 방식입니다. 해시만 쓰셔도 안 됩니다. salt라는 걸 반드시 같이 쓰셔야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죠. 파이썬도 지금 보시면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냥 바로 지금 평문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코드에 보시면 당연히 해시 함수,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lt라는 걸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같은 경우에도 그 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시를 썼다 이건 안 되고 안전한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는 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SHA-256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버전의 해시 암호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암호화 안전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암호화를 써야 된다는 게 어차피 국가에서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암호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또 너무 과하게 암호화를 쓰면 속도라든지 그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당연히 그 정말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뭐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무조건 안전한 걸 쓰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스템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게라도 일단은 쓰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들 하는 실수, 하드 코드된 중요 정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이제 소스 코드 내부에 이제 하드 코딩 한다. 그러면 당연히 소스 코드가 탈취가 되면 암호화된 키들이 소스 코드에 남아 있으니까 사실상 복화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암호화 처리에 사용되는 키는 당연히 암호화 해가지고 또 안전한 별도와의 위치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도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이제 하드 코드된 중요 정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지금 DB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렇게 많이 하시죠. DB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제가 이게 하드 코드거든요. 하드 코드라는 게 코드에다가 직접 적어 놓는다라는 건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굉장히 이렇게 하드 코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DB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뭐 어떤 서버랑 서버를 연동할 때도 간혹 이렇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내부에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편하니까, 귀찮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소스 코드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어떤 취약점에 의해서 이 소스 코드를 만약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게 돼서 DB로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원래는 뭐 여기 보시면 뭐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프로퍼티에서 읽어들여서 복화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부 소스 코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죠. 프로퍼티 파일에다가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넣어놔가지고 그걸 다시 복화시켜서 원래는 접속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환경에서 개발 보완하실 때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대회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너무 코드도 길고 복잡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써야 돼?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보통은 뭐 패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정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얘들은 좀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유저나 패스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적어 놓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탐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예를 들면 저는 이게 패스워드가 아닌데 그냥 제가 마음대로 변수 이름을 그냥 패스워드로 했어요. 사실 실제로는 패스워드가 아닌데 그럴 경우에도 얘는 이거를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라고 찾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화원들이 소스 코드의 이런 문맥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오탐이 아니다라고 처리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쓰는 게 좋은 코딩 방식은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 변수명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코딩 방식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탐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이런 거 하셔가지고 오탐을 만드셔서 나중에 뭐 점수가 깎이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변수명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시죠. 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아마 이거 보고 놀라셨을 텐데 지금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인터넷에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바꾸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습관이 들고 나면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습관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코드를 보시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 대부분 저희가 컨트롤 CV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두시면 계속해서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자,
그 시간 및 상태에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취약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보안 약점들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좀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보안 약점들과 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런 것들 뭐 병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뭐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데 뭐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된다거나 뭐 여러분이 스레드 같은 걸 쓰신다거나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게 이제 경쟁 조건이라서 뭐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이라 돼 있는데 이 톡토라고 돼 있죠. 사실 요거는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미지도 하나 넣어왔거든요. 요걸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렬 실행 환경의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자원을 사용하는 시점의 상태가 달라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학생분들이 들으시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있는 이 가이드에 있는 예시인데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파일을 사용한다고 볼게요. 뭐 A라는 있네요. test.txt라는 파일을 쓸 건데 자 우선 프로세스 A가 먼저 파일 유무를 검사를 해요. 이 test.txt라는 파일이 있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B도 이 파일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사용 읽게 한 다음에 얘가 파일을 삭제해버려요. test.txt가.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프로세스 A가 이 test.txt에 있는 파일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프로세스 B가 얘 파일을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읽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럴 경우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 지금 경쟁 요건이. 그래서 당연히 막으려면 뭐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 파일을 얘가 검사해서 아직 쓰는 동안은 파일을 삭제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파일에 그 락을 걸어서 뭔가 변동을 못 시키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삭제뿐만 아니라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뭐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파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자원의 변조나 삭제 아니면 뭐 기타 동기화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경쟁 자원 특히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접근해서 사용할 때 이 동기화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배워보셨을 거예요. 개발하다 보면 이 싱크로나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이 파일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 보시면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접근을 했죠. 프로세스 두 개가 하나의 파일을 같이 접근했는데 하나만 접근하게 만들게 되면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런 여러분들이 스레드나 아니면 멀티 프로세스를 쓴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요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사용되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더라도 뭐 자원을 동시에 접근 안 하면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저도 미션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미션이 나왔다 무조건 한 가지 파일을 프로세스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동시에 접근할 수 못하도록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런 싱크로나이즈 같은 동기화 구문을 쓰거나 풀 형태의 관리 모듈을 사용한다. 아마 이런 것들은 보안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마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셔가지고 사실 사용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멀티 스레드 같은 걸 쓰게 되면 요 런이란 걸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 프로세스가 만들어서 이제 런을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파일 읽기랑 삭제가 동시에 실행이 돼 버리죠. 그러면 뭐 아까처럼 A랑 B가 이 런을 같이 동시에 런 실행되게 되면 예를 들면 얘가 지금 파일을 읽고 얘도 파일 읽기가 실행되고 얘도 파일 읽기가 실행되겠죠. 근데 아마 예를 들면 A와 B가 동시에 끝나진 않거든요. A가 먼저 처리를 해서 삭제를 해버렸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읽고 있는데 뭐 삭제가 된다거나 그러면 얘도 삭제를 시키고 싶지만 삭제할 파일이 없으니까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아니면 A가 먼저 실행이 돼가지고 파일 읽기랑 삭제를 다 해버린 거죠. 그럼 B는 파일 읽으려니까 이미 삭제가 파일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싱크로나이즈 같은 걸 써가지고 동시에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 그 파일 동기화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이썬에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지금 보시면 따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따로 동기화 기능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락이라는 게 있죠. 파이썬에서는 락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프로세스, 여러 사용자가 됐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시면 파일을 한 스레드가 하나밖에 못 써요. 그래서 그 스레드가 그걸 쓰고 있는 동안은 다른 애들이 못 씁니다. 물론 그러면 또 단점이 있긴 합니다. 병렬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들을 나중에 다 기다렸다 끝난 다음에 한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될 문제긴 하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는 없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처리라는 게 있는데 에러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단순해요. 사실 이 에러 처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쉽습니다. 단순한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귀찮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속도를 맞추면 또 더구나 해커톤은 더 그렇죠. 내가 이 하루 동안에 빨리 얘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뭐 디버그 그냥 뭐 이거 뭐 코드 했다가 그냥 뭐 대충 야 이거 뭐 그냥 그 한 번에 퉁쳐서 오류 메시지 같은 거 한 번에 퉁쳐서 만들어. 뭐 예를 들면 그냥 트라이 익셉션을 그냥 쓴다거나 뭐 요럴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성실하게 하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값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대부분이 그 개발자들이 귀찮거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그냥 대충 넘기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러를 아예 처리하지 않거나 일단 이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불충분하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에러 정보에 중요 정보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점이다. 그래서 뭐 오류 메시지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오류 상황이 대응해서 부재할 수도 있고 그다음 부적절한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개 보면 우선은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제 그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 메시지에 시스템 정보나 프로그램 구조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다. 그럼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정보들을 보고 그 이제 보통 버전 같은 게 막 유출이 돼요.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버전들을 확인해서 버전에 있는 취약점을 찾게 되겠죠. 검색을 해보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정보나 프로그램 구조 같은 것들이 노출이 안 되도록 많이 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할 때 뭐 자바 같은 경우 이렇죠. 그냥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면 이거 하면 이거 써놓으면 저희가 막 코딩하다가 오류 같은 거 나면 이 줄에서 뭐 오류가 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났구나 바로바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에 대한 상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이 적혀있죠. 공격자가 발생된 상세한 오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보가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print stack trace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럼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류 메시지는 정해진 사용자에게 유용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시스템 내부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오류를 출력하지 않도록 미리 정의된 메시지를 설정한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 설계 단계에서의 필요한 거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자들끼리 미리 정하는 거죠. 뭐 이런 뭐 그 오류 코드 같은 걸 미리 정하는 거죠. 뭐 파일 오류 같은 경우는 뭐 F001로 하자. 뭐 이거는 파일 읽기 오류야. 그다음에 F002는 파일 쓰기 오류야. 이런 걸 사실 미리 다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이 오류 코드를 내뿜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나중에 그 오류 코드를 보고 이거 오류 코드가 뭐구나 하고 바로바로 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보시면 이런 오류 코드를 정의하는 것들을 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뭐 오류 코드 하면서 코드 번호 같은 게 띵 나와요. 그리고 그런 코드 번호를 통해서 뭐 밑에 보면 뭐 뭐죠? 관리자를 통해서 뭐 문의해 주세요 하면서
관리자한테 문의하면 뭐 어떤 오류 코드가 나셨나요? 하면 그 오류 코드를 알려주면 관리자가 그 오류 코드를 보고 뭔가 조치를 하거나 뭐 잘못되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 출력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민감한 정보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요.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없으면 안전한 코드고요. 뭐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좀 살펴보면 요거 쓰고 있죠. e.print stack trace. 이렇게 하게 되면 시스템 정보들이 실제로 노출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SQL 인젝션, 아까 앞에 썼던 SQL 삽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SQL 쿼리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 이 e.print stack trace를 통해서 SQL 문 자체가 이렇게 누출이 돼요. SQL 구문이. 그러면 SQL 구문을 보고 공격자가 이제 다음 이거 SQL 취약점이 있네.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없앤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내 나름대로 에러 번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에러를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그러면 이 방식이 사실 안전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안전한 코드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가면 나오긴 한데 이렇게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또 각각 해서 전체를 또 나중에 다 처리해야 된다. 캐치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아마 여기 두 번째 나올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이는 거는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누출이니까 이것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썬에서도 보면 이거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다양하죠. 뭐 디장고를 쓰실 수도 있고 뭐 플라스크를 쓰실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쓰실 수 있는데 프레임워크마다 또 설정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프레임워크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디장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에러 페이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디장고의 기본 에러 페이지가 출력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기본 에러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 정보 같은 게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뷰점파이의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에 대한 코드를 구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드들을 다 구현을 해놨죠. 그러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에 맞는 페이지들이 쭉 뜨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에러 페이지들을 다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예외 처리.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개발자들이 많은 실수긴 한데 여러 개의 명령문에 대해 하나의 트라이 블록을 설정해 놓는다. 그리고 모든 예외에 대해 하나의 방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를 하는데 이 캐치를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로 그냥 전체를 다 캐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오류 상황마다 사실은 다른 조치를 해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각각의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가지고 뭐 부적절한 리소스 관리 같은 걸로 시스템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대응 방법은 각각의 예상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예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예시로 보시면 쉽습니다. 자, try, catch, exception 해가지고 이 exception을 물론 이것도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print track state랑 비슷하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희 에러 코드를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에러가 나든 간에 무조건 다 여기 걸리게 되죠. 근데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잘못된 거고 좋은 건 뭐 이런 거죠. 사실 이것도 안전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예시로 설명드리면 자 try catch를 한 다음에 각각의 예를 들면 malformed URL exception 잘못된 뭔가 이상한 수상한 URL 같은 게 들어왔다라거나 파일 읽기 쓰기에서 IO exception이 난다거나 parse exception 파싱하는 과정에서 exception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 사실 얘는 지금 print ln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된 방식은 이게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IO exception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걸 수행하고 parse exception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걸 수행해라 라는 것까지는 원래 다 넣어줘야 돼요. 각각의 exception에 대해서는 각각의 exception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죠. 예를 들면 parse exception이 났을 경우는 파싱이 잘못된 거니까 파싱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IO exception이 났을 경우에는 IO 파일들을 닫아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처리들을 하나씩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에 부적절한 예외 처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실제로 해보면 내가 실제로 하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코드에 대해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뭐 막 개발자들이 얘기를 한다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야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 아니면 어떻게 테스트 해봐가지고 뭔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정말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없어도 에러 안 나게 만들면 되잖아. 안 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발생할 에러에 대비해서 이런 각각들을 다 해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기술들을 만약에 가지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일반적인 개발자보다는 훨씬 뛰어난 개발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쯤 이것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도 이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익셉트 처리를 했죠. 그냥 익셉트 하나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익셉트를 각각을 다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단 여기도 똑같이 그냥 단순히 프린트만 할 게 아니라 프린트만 하는 건 사실 큰 에러가 그냥 에러가 발생했다 내가 에러를 확인하는 거에 끝이잖아요. 그 에러를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어떻게 해라라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작 코드까지는 원래 있어야 됩니다. 파일을 not found 에러에서 파일을 못 찾았습니다.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파일을 다시 찾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종료시킨다거나 뭔가 그에 맞는 적절한 행위들을 원래는 해야지만 사실 부적절한 예외 처리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잠시만요. 얼마나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좀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궁금하신 거나 제가 그 작년에 할 때는 제가 막 빨리 하고 다 끝내버려가지고 별로 소통을 못했는데 이번엔 좀 약간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여기까지 했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없으신가요? 네. 아니면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셔도 좋습니다. 뭐 여기 예시로 들어있진 않지만 궁금했던 것들 지금까지 보면서 요거 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없나요?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너무 쉽나요? 다 아는 내용들이신가요? 아니면 충격을 받으신 건가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느낌인 건가? 아무도 없으시네. 듣고는 있는 거죠. 들리긴 한 거죠. 한 번만 좀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건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좀 약간 그 텀이 있나 보네요. 제가 말하는 거랑 딜레이가 살짝 있나 보다. 그쵸?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제가 계속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코드 오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사실은 개발자들이 이제 코딩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타입 변환 오류나 뭐 메모리의 부적절한 반항 같은 개발자가 이제 범할 수 있는 코딩 오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이런 게 있죠. 뭐 롤 포인트를 참조한다거나 뭐 자원 해제를 안 한다거나 해제된 자원을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변수를 초기화되지 않게 한다거나 뭐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역직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코드 오류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보면 가장 유명한 거죠. 놀 포인트 참초. 뭐 흔히 이제 뭐 얘도 보안 취약점 중에 일부가 있죠. 뭐 놀 포인트 익셉션이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보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류로도 가장 많이 보는 걸 겁니다. 널 포인터를 잘못 참조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널로 설정된 참조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한다.
그래서 공격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null 포인트 역참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게 돼서 뭔가 추후 공격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null 포인트 익셉션을 이용한 공격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null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는 참조하기 전에 null인지를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null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null이 아닐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코드, 자바 코드에서 보면,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일단 이 오브젝트랑 콜이라는 거를 외부 변수에서 받아서 쓰고 있죠. 들어왔는데, 자, 이거 볼게요. 만약에 오브젝트가 null이고, ELT, 이 오브젝트랑 ELT 어디 있죠? 여기 보면, 나만 안 보이나? 네. 모타가 있나? 저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 오브젝트가 null이고 ELT가 null일 경우, AND 조건일 경우에 지금 요거를 참조하게 되죠. 만약에. 근데 자,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가 null인데 ELT가 null이 아닐 경우에는 이 조건이 안 걸리니까 이 다음 조건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다음 조건을 딱 봤는데 지금 오브젝트가 null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null 점 equals 이렇게 가거든요. ELT는 뭔가 데이터 같은 게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null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주소가 없어요. 근데 얘를 equals를 참조하게 되면 null 포인트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오브젝트가 이제 null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오브젝트가 null이면 이게 AND 조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굳이 뒤에를 가지 않고 이제 종료하게 되겠죠. 빠져나가 버리니까 오브젝트가 null인지를 아닌지 검사해서 만약에 AND 오브젝트가 만약에 null이 아니라면 이걸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얘를 참조하기 전에 이게 null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짜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오히려 null 포인트 익셉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개발하시다 보면. 이럴 거면 반드시 null인지 아닌지 검사하시는 곳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건 파일 네임 점 카운트라고 있는데 이 파일 네임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파일 네임을 포스트로 그러니까 웹에서 받고 있죠.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 무조건 이 파일 네임을 포스트로 값을 넣었겠지만 공식자 공격을 할 때는 이 파일 네임에 이제 null 그러니까 아무 값도 넣지 않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null 점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null 값을 참조하게 돼서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도 그러면 파일 네임이 논인지 파일 네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이 null 포인트 익셉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 사용자 입력값이긴 하죠. 네. 항상 사용자 입력값 같은 것들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자원 해제. 네. 자, 항상 이제 이것도 아마 그 개발하시면서 배웠을 거예요. 자원을 우리가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아야 되고 DB를 열었으면 DB를 항상 닫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자원을 쓰고 나면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자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자원이 계속 쌓여요. 계속 열릴 때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원이 꽉 차겠죠. 그럼 고갈돼서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원을 쓰고 나면 해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흰 메모리라든지 파일 디스크립터, 그다음 뭐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DB 같은 애들은 자원들을 사용한 후에 반드시 해제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부적절한 흐름 처리나 코드 누락으로 인해 자원 해제가 실행되지 않아서 시스템이 다운된다거나 자원이 고갈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향이 적혀 있고요. 요거 있죠. 요거. 자바의 경우,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반드시 반환 코드는 finally 블록이 기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오류가 나든 뭐가 하든 finally 블록은 무조건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finally 블록에다가 자원 해제 같은 것들을 다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 in out이라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을 열었죠. 그러면 in.close out.close 오, 잘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파일을 열었는데 파일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 자, 만약에 요 사이에 이 파일을 닫기 전 요 사이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오류가 나오는 순간 캐치 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은 평생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캐치가
뭔가 쭉 실행을 하고 다시 종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실행을 못 시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finally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실행을 하다가 예를 들면 여기서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나더라도 와서 끝나고 finally를 실행하겠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종료를 한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finally를 거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finally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파일들을 닫아주는 겁니다. 파일을 닫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종료시키거나.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실 때도 try, catch, finally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많이 쓰겠죠. 많이 캐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중에 exception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당연히 많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엄연히 따지면 저희가 평상시에 개발하거나 했을 때 잘 안 하는 것들이긴 합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사실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안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개발 보안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할 때도 우리가 디버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캐치라든지 파이널리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실 때도 이런 것들 좀 염두를 해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도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 하다가 만약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ion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서 accept가 되고 결국 자원을 반환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도 finally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시스템을 자원을 반환해줘야겠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B도 읽다가 중간에 뭐 에러가 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finally 구문을 써가지고 뭐든지 다 finally 안에서 처리를 하시면 얘가 exception이 발생을 하든 exception이 발생을 하지 않든 finally 구문은 무조건 실행되기 때문에 자원들이 다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캡슐화 요 같은 경우 이제 흔히 이제 저희 캡슐화를 하면 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인데 뭐 중요한 데이터나 혹은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했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노출이 가능해진 보안 약점.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코드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베어, 프라이빗 베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잘못된 세션에 의해 데이터 정보 노출. 자,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 자, 정보 노출 및 권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경쟁 조건, 아까 말했던 그 톡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요거보다는 코드가 훨씬 더 보기 쉬우니까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쉬운데, 요거 뭔지 아시죠? JSP 같은 경우 요거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필드들이 다 이거 멤버 변수가 되면,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누구든 쓸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바에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 로컬 변수, 그러니까 JSP에서는 이거 퍼센트를 그냥 써가지고 로컬 변수로 선언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JSP에서는 느낌표로,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변수들은 느낌표로 쓰지 말고 그냥 써라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 유저 디스크립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지금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얘가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다른 세션이랑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겠죠. 클래스 변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언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파이썬을 잘 모르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클래스 변수다 보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누구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셀프를 써가지고 이 내가 만든 클래스 인스턴스만의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내 거의 값에 내 거의 값에 이제 그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스레드로부터 내 값을 고유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이 변수들 뭐 흔히 쓸 때 이걸 프라이빗으로 만들 것이냐, 퍼블릭하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프라이빗하게 나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는 좀 개발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두 번째, 제일 쉬운 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간단한 거,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목적으로 삽입된 코드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흔히 그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막 프린트 같은 거 해놓잖아요. 프린트 해가지고 막 변수값 찍어놓고 막 이런 거 많이 남기시죠? 여기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것도 막 찍어 놓으시고. 이런 값들이 남아있으면 공격자들이 이런 디버깅 코드를 통해서 정보 같은 게 유출돼서 뭔가 확인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뭐 서버에 침입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소프트웨어 배포 전에는 이 디버그 코드들을 다 삭제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깜빡해요. 계속 까먹어요. 본인들도 하다 보면. 그래서 디버그 코드는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도 당연히 디버그 코드가 그렇다고 그 개발자한테 디버그 코드를 쓰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디버그 코드는 써야 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근데 디버그 코드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저희가 흔히 보는 디버그 그 버튼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리얼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거랑 개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나눠가지고 코드에서 하나만 고치면 리얼 환경에서 실행되게, 하나만 하면 그 디버그 환경에서 실행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거는 프레임워크들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거 디버그가 있으면 뭐 이렇게 디버그 코드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뭐 실제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많이 남겨놓은 게 뭐 system.out. 뭐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값이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기 위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두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디버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암전한 코드 예시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발을 할 때 필요해서 남겨두었던 코드들은 모두 다 삭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실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는 뭐 디버그가 true일 경우에는 디버깅 코드들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디버그가 false로 했을 경우에는 디버그 코드가 출력이 안 되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프레임워크를 어떤 걸 쓰냐, 그 다음에 어떤 걸 파이썬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설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샘플로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개발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봐야 되는 코드를 지우시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게 개발자가 사용한 코드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주석 같은 걸 남겨주면 제일 좋겠죠. 이건 디버깅을 위한 코드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남겨두시면 확실히 보이겠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다음 주석해가지고 뭐 이거는 디버그 코드 하고 뭐 여기다 system.out.println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겠죠. 이거를 모두 약속을 정해가지고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디버그를 할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검색해가지고 디버그 코드가 있으면 지워주면 되겠죠. 그냥 깔끔하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남겨놓으면 이게 최악이긴 합니다. 남겨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베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퍼블릭 메소드라는 게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죠. 거기 안에서 프라이빗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미 이 프라이빗 베어 같은 경우에는 주소값이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메소드를 프라이빗 베어를 그러니까 퍼블릭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베어를 반환한다 자체가 이미 그 사실 논리적인 오류긴 합니다. 논리적인 오류인데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베어를 퍼블릭 메소드 중에서 반환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돼 있는데, 메소드가 퍼블릭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안에 프라이빗 베어리 리턴된다라고 하면 얘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차라리 베어를 복제하게 되면 주소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걸 반환하거나 아니면 뭐 수정을 제어하는 별도의 퍼블릭 메소드를 선언해서 사용해라 라는 거고요. 뭐 예시를 보시면 지금 이 프라이빗 베어를 퍼블릭 함수에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 사실 이거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접근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배열 주소값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안전한 코드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 있죠? 퍼블릭 배열이긴 하지만 이 프라이빗 컬러스라는 프라이빗 배열을 여기 보시면 복제를 하죠.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를 했으니까 주소값이 아예 달라지죠. 네, 주소값이 달라져서 주소값이 달라진, 그러니까 내부의 값만 동일한 애를 밖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본 프라이빗 배열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지금 클래스 안에 내부 변수로, 멤버 변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퍼블릭한 메소드로 이렇게 리턴을 해버리면 취약하니까 좋은 방법은 여기 있죠. 이런 걸 써가지고 코드도 지금 완전 거의 똑같죠. 똑같은 요거만 다릅니다. 요걸 쓰게 되면 외부랑 내부의 배열이 그 복제가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참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방식을 써서 이용을 해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클래스로 코드를 구현을 하고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라는 걸 썼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이번에는 프라이빗 배열에다가 퍼블릭 데이터를 활동한다. 네,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된 데이터나 메소드의 인자를 통해서 프라이빗한 배열을 저장한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이란 건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퍼블릭으로 선된 데이터 같은 것들이 프라이빗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배열을 외부에서 직접 접근해서 값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을 구분해서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을 막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지금 프라이빗 배열인데 퍼블릭 메소드에서 값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프라이빗에다 넣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없죠. 퍼블릭에서 어차피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할 거면 뭐 여기서도 똑같이 복제해서 쓰고 있죠. 이 프라이빗 배열을 복제해가지고 비슷한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내부에 있는 값을 못 건들도록 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파이썬도 똑같습니다. 아까 코드랑 똑같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중요한 뭐 예를 들면 뭐 유저의 아까 그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뭐 예를 들면 유저의 뭐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난 클래스를 유저를 만들어서 쓸 거야.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똑같이 강조했던 것처럼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막 섞어서 사용하지 말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실 이거는 개발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사실 설계의 문제긴 합니다. 설계를 잘하면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코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 설계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이미 생각이 있어가지고 코딩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API 오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뭐 API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얘는 사실 이렇게 보안 약점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좀 애매합니다. 얘들은 왜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면 취약한 API라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미 이거는 그 문서로 가이드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많은 취약한 API들이 공개가 돼 있고 지금도 API에 대한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쓰세요, 어떤 걸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부 API를 쓸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내부 코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거 말고 외부에 있는 코드를 쓸 거다. 뭐 API, 전 오픈소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안 약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 외부 API에 취약점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서 뭐 혹시나 뭐 CV라든지 이런 곳에 이 API가 등록되어 있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당연히 이때는 그냥 API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버전을 당연히 보셔야겠죠. 버전. 내가 사용하는 API 버전이라든지 오픈소스 버전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검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제공받지 못해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의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조차도 사실 또 취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를 쓴다고 해서 이거는 안전한 API인가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API를 막 가져다 쓰기보다는 내가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API라고 하면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밖에는 물론 유료긴 합니다. 유료 프레임워크를 쓰더라도 어떤 보안 취약점 같은 게 나오면 얘들이 알려주죠. 뭐 무료도 똑같긴 하죠. 뭐 어떤 보안 취약점이 나왔으니까 뭐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저희도 어쨌든 뭐 외부 걸 다 가져다 쓰다 보면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외부 거를 직접 패치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최대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만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정말 보안을 위해서는 외부 걸 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체 개발하는 게 낫긴 합니다. 네. 왜냐면 외부 거는 제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자체 개발해서 쓰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 점을 쭉 살펴봤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대학생분들 아니면 경쟁이라서 그러신가? 질문이 잘 없으시네요. 혹시 오늘 강의 자료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공유가 됐지 않나요? 안 됐나요 혹시? 저희 매니저님? 제가 알기로는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유가 될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또 다른 질문? 사실은 뭐 이게 좀 더 설명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많기도 하고 원래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실제로 보안 약점도 보고 원래 이러면 좋긴 한데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원래 실제로 그렇게 한번 보안 약점도 한번 실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격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 코드를 패치해가지고 막는 것도 한번 해보고 원래 이런 것들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참고 가이드 같은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요거 4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키사 대표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4개의 그 개발 보안 가이드랑 뭐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요거는 그냥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가이드는 요거랑 요거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가지고 작성이 된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뭐 자바스크립트 가이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가이드들이 있어요. 네, 가이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가 여기 지금 잠시만요. 안 실어놨는데 제가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로 조금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 책 제목이 암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암호 알고리즘 같은 걸 쓸 때도 안전한 암호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국내에 권고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내도 요 정도는 써라.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SHA-224 이상 써라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 SHA-224보다도 작은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쓴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기준들을 보시고 권고 암호 알고리즘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라는 또 문서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몇 개 더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사실 제가 해볼 수는 없고, 제가 같이 해볼 수는 없고, 그냥 이걸 보시면서 어차피 문서가 아마 전달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자바 쓰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사실 이게 좀 옛날 거긴 합니다. 이게 이클립스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클립스 말고도 뭐 보통 많이 쓰시는 게 뭐 인텔리제이나 이런 거 많이 써서 개발하실 거 아니에요. 걔들도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시면 사실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로 된 소프트웨어 점검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클립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가이드라인이 국내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국내고 국내 오픈소스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해외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국내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라서 직접 매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보안 약점을 막 나온다 하더라도 직접 보시고 국내에 있는 가이드라인이랑 매핑해가지고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도 나중에 지금은 대학생이라서 취득을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취업하시고 경력을 조금 쌓으시면 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 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참에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셔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다 영어로 이제 해외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국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딱 했다기보다는 이런 해외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맞게 좀 약간 변형시키고 번역하고 했던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게 훨씬 더 넓어요. 범위로 치면. 국내 게 더 좁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를 많이 보시면서 국내 거랑 직접 매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파이썬에 대한 게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면 파이썬은 네, 파이썬은 얘가 있어요. 요건데 밴딧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깃허브이 주소가 나올 거예요. 밴딧이 이제 여기 보시면 Bandit is a tool designed to find common security issue in Python 코드가 돼 있죠. 이 파이썬 코드 안에서 어떤 보안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주는 어떻게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문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complete test 플러긴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찾은 게 hard coded SQL expression, 그러니까 SQL 삽입 보안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들이 찾아서 테스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만드신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밴딧이라는 이 오픈 소스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딧이라는 거를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돌리는 거 쉬우니까 여기 다 서행법도 다 있고 하니까요.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부 취약점을 찾아줍니다. 단 이게 시큐리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랑 1대1로 바로 매핑이 되진 않아요. 해외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조금 더 많은 걸 커버할 수도 있고 난 빠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 개 돌려보고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아마 대회 때 사용하게 되는 거는, 실제 국내는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사실 네, 다시 돌아와서 사실 국내에서는 어떤 도구를 쓰냐면 저런 오픈 소스를 쓰진 않아요. 네, 국내에서 당연히 오픈 소스를 쓰면 안 되고 국내에서는 국정원의 인증을 받은 도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걸 대학생분들이 쓰실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유료거든요. 당연히 유료고요. 네,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고 아마 이걸 쓰게도 못 돼 있을 거예요. 대회 규정상.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돌립니다. 우리 진단원들은 반드시 국정원에서 인증받은 도구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오픈 소스랑은 조금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구를 쓸 수 없으니까 저의 추천은 최대한 많은 오픈 소스를 쓰세요. 오픈 소스마다 커버하는 커버리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볼 수 있는 보안 약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그러니까 뭐 야 우리는 이거 하나만, 뭐 예를 들어 제가 밴딧을 알렸다 해서 밴딧 하나만 돌려서 하자 이게 아니라 밴딧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양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돌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막 뭐 어떤 보안 약점이 있고 막 설명이 나오겠죠. 그거 보시고 우리 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조치하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를 돌렸을 때랑 또 여러 개를 돌렸을 때랑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오픈 소스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죠.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국내 보안 가이드랑 이제 매핑을 한번 또 해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매핑을.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쭉 나오긴 한데 실제로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는 이것들을 하나씩 다 매핑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potential fast traversal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취약점 역시 우리 그 보안 약점 가이드라인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가이드라인 매핑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JDBC 인젝션, 이게 SQL 삽입이겠죠. 네. 딱 보시면 이제 보이죠. 여기 보면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있다. 그럼 이거 뭐 써야 되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바꿔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나중에 다 개발하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찾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방법인데 그럼 너무 할 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 코드를 바꾼다는 일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가 이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그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될 수 있으면 안전한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만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돌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뭐 저도 이제 이런 대회를 많이 나가봤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팁을 드리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런 걸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리 많이 찾아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아마 뭐 당일 과제 이런 게 나갈 텐데 당일 과제는 그날 거기 가서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런 걸 돌렸는데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약점이 나왔어.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이걸 수정함으로써 우리 코드에 어떤 여파가 미치고, 이런 것들을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많이 보고 와가지고 내가 당일날 딱 개발을 해서 딱 돌렸는데 최대한 모르는 약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모든 약점을 다 아는 약점들이 나와서 이거 이렇게 바로 고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오시면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약점들을 막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뭐 기존에 이미 만드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계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대부분의 지금의 약점들은 설계 미스로 인해서 발생한 약점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와서 당일 과제를 하면서 뜯어 고치기에는 너무 커요. 다시 고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시 설계를 살펴보시면서 뭐 예를 들면 굳이 꼭 이거 SQL로 써서 해결해야 돼? 뭐 SQL 안 써야 되면 SQL 안 쓰면 SQL 삽입 취약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하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약간 뭐 팀 간에 약간 질문하면 좀 그런 게 있나? 좀 조심스럽긴 하시죠. 아무래도 다 경쟁이다 보니까.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저는 뭐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걸 좀 도움 삼아 가지고 이번 대회를 이제 잘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상을 하시는데도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리던의 이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